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누군가의 장바구니에 한국 제품이 담기고 있습니다. 초당 몇 건인지 셀 수조차 없습니다. 지난해 역직구 거래액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만 보면 대성공이죠.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버는데 문은 남이 열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 김 씨. 직원 12명, 내수시장에서 조용히 버텨온 20년 업력입니다. 2022년 어느 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튿날엔 태국에서, 사흘 뒤엔 말레이시아에서. 마케팅 비용 한 푼 안 쓰고 현지 영업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엔 흥분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K-뷰티 후광 효과구나. 주문서가 쌓일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제품이 통하는구나. 실제로 통했습니다. 한국 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역직구 시장은 2020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고 품목도 식품, 패션, 뷰티, 생활용품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판 건가 팔린 건가. 주문이 들어오는 창구는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플랫폼. 직접 접촉한 소비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 누가 샀는지, 왜 샀는지, 다시 살 것인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데이터는 플랫폼 서버 안에 있었습니다. 고객은 플랫폼의 고객이었습니다. 김 씨는 납품업자였던 겁니다. 이건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역직구로 매출을 올리는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잘 팔리면 팔릴수록 플랫폼 의존도는 깊어지고 빠져나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마치 환한 불빛이 켜진 따뜻한 방에 들어선 것 같지만 문손잡이가 바깥쪽에만 달려있는 방. 들어오긴 쉬운데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골드러시는 분명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삽을 들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금을 캔 사람보다 삽을 판 사람이 더 많이 남긴다는 역사의 교훈은 아직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주문이 쏟아지는데 정작 처리가 안 됩니다. 일본 고객이 교환을 요청했는데 뭐라고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관 서류는 항목마다 요구하는 게 다르고 반송 처리 규정은 나라마다 제각각입니다. 매출은 오르는데 밤은 점점 짧아집니다. 주문이 늘어나자 김 씨는 본격적으로 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을 늘려야 하고 매출이 오르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영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막상 확장을 시도하는 순간 벽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벽은 언어였습니다. 고객 문의가 영어로 오면 그나마 낫습니다.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로 오면 번역기를 돌려도 맥락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건지, 배송이 늦었다는 건지, 환불을 원한다는 건지 뉘앙스가 다릅니다. 잘못 응대하면 별점 하나가 날아갑니다. 플랫폼에서 별점은 곧 노출 순위입니다. 노출이 떨어지면 매출이 꺾입니다. 두 번째 벽은 통관이었습니다. 같은 제품인데 나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일본은 성분 표기 방식이 까다롭고 동남아 일부 국가는 위생 인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서류 하나 빠지면 물건이 세관에서 묶입니다. 묶이면 고객 항의가 들어옵니다. 항의가 쌓이면 또 별점입니다. 세 번째 벽은 정산이었습니다. 국내 거래는 보통 한 달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역직구는 다릅니다. 플랫폼마다 정산 주기가 다르고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어떤 플랫폼은 분쟁 건이 있으면 해당 금액 전체를 홀딩합니다. 물건은 팔았는데 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 원자재는 사야 하고 직원 월급은 나가야 합니다. 매출 그래프는 올라가는데 통장 잔고는 제자리인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혼자 해결하려는 기업은 대부분 한계에 부딪힙니다. 전문 인력을 뽑자니 비용이 부담이고 외부 대행사를 쓰자니 마진이 더 얇아집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중소기업 한 곳이 감당하기에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도 없이 정글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과실은 분명히 보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가시에 긁히고 방향을 잃고 체력이 소진됩니다. 들어온 건 맞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자 눈앞에 한 가지 선택지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이미 길을 닦아뒀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거 다 해결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냥 제품만 맡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김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아마존, 큐텐, 쇼피 이름만 들어도 압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매일 드나드는 시장입니다. 입점만 하면 그 트래픽이 내 제품 앞으로 흘러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펼치는 순간 작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결국 플랫폼 입점을 선택했습니다. 주변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해외 쇼핑몰을 만들자니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고 현지 유통망을 직접 뚫자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안 됩니다. 당장 오늘도 해외 주문은 들어오고 있는데 손 놓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플랫폼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물류는 우리가 합니다. 결제는 우리가 처리합니다. 언어 장벽도 우리가 풀어드립니다. 당신은 좋은 제품만 만들면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편해졌습니다. 입점 초기, 김 씨의 제품은 플랫폼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졌습니다. 월 매출이 국내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직원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을 다시 들여다봤을 때 숫자가 조금씩 불편하게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수수료 8%, 물류대행 수수료 12%, 광고 없이는 노출이 안 되니 광고비도 씁니다. 반품 처리 비용은 별도입니다. 환율 우대도 없습니다. 하나하나는 이해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다 더하면 정작 김 씨 손에 떨어지는 마진은 생각보다 훨씬 얇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리담회라도 규모가 커지면 남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매출이 늘수록 플랫폼 의존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광고를 끄면 노출이 떨어집니다. 노출이 떨어지면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을 지키려면 광고를 다시 켜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한번 발을 들이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정한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속도는 빠른데 방향은 내가 정하지 못합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을 하면서 김 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타고 나서 생각하자고. 달리는 기차에서 내리는 법은 나중에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내리는 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우상향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숫자가 좋은데 왜 불안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매출이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씨는 플랫폼 대시보드를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노출 순위가 하룻밤 사이에 3페이지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잘 팔리던 제품이었습니다. 반품도 없었고 별점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결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플랫폼 공지를 뒤졌습니다. 알고리즘 업데이트. 단 4글자였습니다. 언제 바뀌었는지, 왜 바뀌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문의를 넣었지만 답변은 사흘 뒤에 왔고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고하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버팁니다. 2번이면 학습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분기마다 반복됩니다. 플랫폼은 수시로 정책을 바꿉니다. 수수료 구조가 바뀌고 반품 처리 기준이 바뀌고 광고 노출 방식이 바뀝니다. 공지는 항상 사후입니다. 대응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산도 문제였습니다. 이달 매출은 확인이 되는데 실제 입금은 다음 달 말입니다. 그 사이에 분쟁 건이 하나라도 생기면 해당 금액은 홀딩됩니다. 홀딩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돈으로 다음 생산을 돌려야 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돈을 기다리며 공장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 단기 대출을 씁니다. 이자가 붙습니다. 마진은 더 얇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를 막아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산 주인이 언제든 우산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뺏길 것 같으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 계속 돈을 냅니다. 내 우산을 살 돈을 모을 틈이 없이.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처지의 업체들이 보입니다. 다들 같은 우산 아래 몰려 있습니다.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도 먼저 나가지 못합니다. 비가 멈출 기미도 없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출은 여전히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지원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생각보다 훨씬 짧게 끝났습니다. 5장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뉴스가 터졌습니다. 정부가 역직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했습니다. 지원 예산, 전담 조직, 물류 인프라 확충, 숫자도 컸습니다. 업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잠깐, 달라지는 게 정말 맞는 건지 한 번만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정부 발표는 화려했습니다.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패키지, 통관 간소화, 물류비 보조, 해외 마케팅 지원, 플랫폼 입점 컨설팅까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반가운 항목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온 짐들이었으니까요. 김 씨도 신청했습니다. 주변 업체들도 줄을 섰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지원금을 받고 해외 전시회에도 나갔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물류비가 줄었고 신규 플랫폼 입점 절차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매출 통계도 좋게 나왔습니다. 역직구 거래액이 전년 대비 30% 성장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해외 매출이 국내를 앞질렀다는 업체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분위기는 완연한 성공 무드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기사를 읽으면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매출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성장한 거래액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외국계 플랫폼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정부 지원이 결국 외국계 플랫폼으로의 입점을 더 쉽게 만드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장벽을 낮춰줬는데 그 장벽 너머에 있는 건 여전히 남의 집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빠르게 플랫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존도는 넓어졌고 깊어졌습니다. 지원을 받을수록 독립은 멀어지는 아이러니. 겉으로는 완벽한 성장 곡선인데 안을 들여다보면 뿌리가 남의 땅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드는 형국이었습니다. 겨울 강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발밑이 단단해 보입니다. 걸음도 빠릅니다. 목적지도 보입니다. 그런데 얼음 두께를 아무도 재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건 확인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은 것이었습니다. 성공 기사가 나오는 동안 조용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플랫폼들은 입점 기업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어떤 한국 제품이 어느 나라에서 언제 팔리는지, 어떤 가격대가 먹히는지,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는지, 이 데이터는 플랫폼 서버 안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플랫폼만 알고 있었습니다. 안도감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데이터가 쌓인다는 게 단순한 정보 축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이 내 제품을 팔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플랫폼은 처음부터 내 제품이 아니라 내 제품을 통해 쌓이는 데이터를 원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유통의 역사를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플랫폼이 판매자를 모십니다. 입점 수수료를 낮추고 노출을 밀어주고 성장을 돕습니다. 판매자가 늘면 소비자가 모입니다. 소비자가 모이면 플랫폼의 힘이 커집니다. 힘이 커지면 조건이 바뀝니다. 수수료가 오르고 광고가 필수가 되고 정책이 촘촘해집니다. 판매자는 이미 그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서 나가지 못합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아마존이 걸어온 길이고 쿠팡이 국내에서 보여준 궤적입니다.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들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봅니다. 어떤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잘 팔리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전환율이 높은지,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오는지, 이 데이터가 쌓이면 플랫폼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유사 제품을 만들거나 더 저렴한 공급처를 찾거나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아마존이 PB 상품을 만든 방식이 정확히 이겁니다. 잘 팔리는 제품의 데이터를 보고 그걸 자기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김 씨의 제품이 잘 팔릴수록 플랫폼은 김 씨 없이도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지도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안전하게 자랍니다. 먹이도 줍니다.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할수록 결국 누구를 위해 잘하는 건지가 명확해집니다. 양식장 주인이 원하는 건 물고기의 번영이 아닙니다. 수확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자생력의 문제입니다. 플랫폼 안에서 몇 년을 보내면 기업은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해외 소비자와 직접 소통한 경험이 없으니 브랜드가 없습니다. 현지 시장을 읽는 감각이 없으니 독립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플랫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구조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나쁜 의도로 설계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플랫폼은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구조 안에 아무 의심 없이 들어간 쪽입니다. 김 씨는 뒤늦게 이 설계도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깥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온 공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의 내용은 김 씨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 왔습니다. 수수료 인상, 다음 달부터 적용, 협의 없음, 단세 줄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공문을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수료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진이 이미 10% 안팎인 구조에서 3%는 다릅니다. 사실상 순이익의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경쟁 제품에 밀립니다. 원가를 낮추자니 품질이 흔들립니다. 광고를 줄이자니 노출이 떨어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손해입니다. 주변 업체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들 같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어쩌겠어, 버텨야지. 항의할 창구도 없었습니다. 플랫폼 고객센터는 정책 변경은 회사 결정 사항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집단으로 항의하자는 말도 나왔지만 실행에 옮기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플랫폼 밖에는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가장 서늘한 지점이었습니다. 싫으면 나가면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나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독자적인 해외 쇼핑몰은 몇 년 전에 시도하다 접었습니다. 트래픽을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현지 유통 파트너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SNS 채널은 팔로워가 없습니다. 플랫폼 안에서만 매출을 올려온 몇 년 동안 바깥을 준비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습니다. 종 속의 끝단이 어디인지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수수료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각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계 플랫폼은 하루아침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Q10 계열 플랫폼은 2024년 정산 지연과 경영 위기로 수많은 한국 입점 업체들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믿었던 우산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는데 손에 쥔 건 부러진 우산대뿐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매출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만든 숫자인지 플랫폼이 허락한 숫자인지 경계가 흐릿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올려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수많은 한국 중소기업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화려한 역직구 성공 신화의 이면에 조용히 자리 잡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판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의 집 세입자로 살 것인가? 우리만의 집을 지을 것인가? 이 질문이 드디어 정책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정부가 1,400억 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맞는지가 문제입니다. 정부 발표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독자적인 한국형 역직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 외국계 플랫폼에 종속된 구조를 끊고 우리가 직접 해외 소비자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 진단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기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나왔다고. 플랫폼 눈치 보지 않고 내 브랜드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긴다면 그게 진짜 수출이라고. 수수료도 낮고 데이터도 내 것이고 고객도 내 것이라면 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회의적인 쪽은 다르게 봅니다. 트래픽은 어떻게 모을 건지 묻습니다. 아마존에는 하루 수억 명이 들어옵니다. 쇼피에는 동남아 소비자들이 이미 익숙하게 드나듭니다. 정부가 만든 플랫폼에
해외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물건만 좋다고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이미 겪어봐서 압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플랫폼은 결국 신뢰의 축적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들어오고 판매자가 믿고 올려놓고 그 신뢰가 거래를 만들고 거래가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가 다시 신뢰를 강화하는 순환. 이 순환을 만드는데 아마존은 20년이 걸렸습니다. 1,400억 원과 몇 년의 시간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 지금 이 구조가 10년 뒤에도 이어진다면 한국 중소기업은 영원히 남의 플랫폼 위에서 눈치를 보며 팔아야 합니다. 잘 팔리면 수수료를 더 내고 못 팔리면 노출을 잃고 정책이 바뀌면 속수무책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수출인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 씨는 요즘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매출은 유지하면서 조금씩 자사 채널을 키우고 있습니다. SNS 팔로워를 모으고 해외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 쌓으려 합니다. 느립니다.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처음으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2조 원의 시장이 열렸습니다. 기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진짜 우리 것이 되려면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봐야 합니다. 플랫폼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되 우리만의 문을 만드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골드러시에서 살아남은 건 금을 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의 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을 캐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사고 있습니까?